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모든 선물입니다. 저자는 스테파노스 크레사키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테파노스 크세나키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다. 미디어 광고 업계에서 고수익이 보장된 경력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인 삶에 대한 사유를 위해서 업계를 떠났다. 그의 첫 책, 세상의 모든 선물은 출간되자마자 17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05주 동안 그리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접시에 고이 담겨져 내 앞에 차려지는 것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매분 단위로 내 삶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촌은 음식은 네 입속에 있는 동안만 너의 음식이다 라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음식을 잘 씹어야 하는가의 이유이죠. 일단 목으로 삼키면 그만입니다. 음식은 사라져버리죠. 인생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만드는 최고의 요리를 맛보듯 진정으로 삶을 맛보는 법, 매 순간의 풍미를 맛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혀 그만 부러졌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지만 자신의 곡괭이를 부러뜨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것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연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처럼 나도 삶이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물은 보기 흉하게 포장이 되어 오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나 자신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실수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기적의 노트에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감사해야 될 일들의 목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말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삶은 변화했고 아름다움이 흘러넘쳤습니다. 나는 아름다움이란 단지 내가 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기억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은 후 나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직장에서, 기차 안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나는 썼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마법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을 위한 글쓰기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 이 굉장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책,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선물은 생명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미소가 깨우쳐 주는 것.
나는 늘 다른 차에게 길을 양보한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어느 날 아침 슈퍼마켓 앞을 지나다가 주차장을 나오려고 하는 작은 차를 보았다. 나는 그 차보다 앞에 있었는데 그 차 운전자는 내가 그녀를 먼저 지나가게 하려는 것을 아는데 1초에서 2초가량 걸렸던 것 같다. 그녀는 짧고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에 운전을 잘하는 60대 여인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 차 앞으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고속도로로 나가기 직전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보니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얼굴의 모든 특징, 아마도 그녀의 전부를 그 미소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는 지을 수 없을 듯한 그런 미소였다. 숙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강한 것이 되리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웠다. 반나절이 지난 이른 저녁 시간, 나는 오른쪽 길가에 채를 세우고 전화로 문자를 보내던 중이었다. 내 시야 한 구석으로 옆에 낮은 길에 있는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 차의 운전자가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에 이끌려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물론 그로서는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어린애 같은 웃음이 그의 얼굴은 물론이고 내 얼굴까지 환하게 빛나게 했다. 그는 심지어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나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보냈다. 감사의 뜻으로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그것은 두 번의 미소가 깨우쳐준 바로 그 두 미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너무 커서 효용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미소가 깨우쳐주는 일이었다. 진실은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작은 기쁨을 맛보네. 진정 그러하네. 마치 해변의 조개 껍질을 찾는 것처럼. 몸을 구부려 조개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든다.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어느 깊은 곳에 내 비밀의 상자가 있다. 해가 거듭되면서 나는 그것들을 꽤 많이 모았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졌다. 만약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하는 것을 해야 한다. 로빈 샤라마라는 캐나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는 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곤히 자고 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그때가 나의 에너지 레벨이 가장 절정에 달해 있을 때라고 한다. 무언가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라. 당신의 꿈,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이 하는 아침 운동과 함께 당신의 인생과 함께 일어나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듯 하루하루를 계획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당신이 침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나눔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법 같은 것이죠.
무엇을 나누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자동차든 한 권의 책이든 나누는 기쁨은 같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외투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외투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대목이다. 외투를 나누어 주려면 당신이 외투 두 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투가 두 벌은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려면 당신 자동차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겠다고 나섰다가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배터리 둘 다 죽어버린다. 삶의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명한 수량이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까지 155파운드까지 감량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매주 가족 소풍을 하러 갈 것이다. 나는 5년 이내에 연봉 10만 달러를 벌 것이다. 매년 4월에 건강검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몇십 년 전의 일이다. 하버드 대학생 중 몇 명이 그들 삶의 목표를 세웠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석 학생들의 3%만 삶의 목표를 세웠고 나머지 97%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가 있은 지 30년 후 연구자들은 당시 연구에 협조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냈다. 삶의 목표를 세웠던 3%의 학생들의 경제적인 성취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모든 학생의 성취를 합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실현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당신 삶의 목표는 당신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만약 당신의 삶을 우연에 맡겨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목적 없이 굴러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좌표를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승자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컸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고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좌표를 설정했고 그런 다음 일을 시작했다. 물은 보통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냥 흘러서 그 길을 따라간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의 뉴런이 또 다른 뉴런과 연계되어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만든다. 개개의 신경세포들은 수많은 뉴런들과 연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같은 종류의 뉴런끼리 계속해서 연계되는데 이를 일상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같은 과정과 습관으로 일을 한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생각을 사고한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위치에서 사랑을 하고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간다. 그건 다람쥐가 돌리는 쳇바퀴이고 단조로운 운동을 반복하는 쳇바퀴이지 삶이 아니다.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말하자면 물이 만드는 홈과 같다. 물이 그 홈을 시멘트처럼 굳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자유롭게 달려야 하고 창조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물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상의 사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아침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조깅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오디오북 한 권을 끝낼 수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오디오북을 듣는 대신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오디오북을 듣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쨌든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다.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기분, 마음가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조깅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부족한 게 낫다. 무언가를 쓸 때마다 나는 불필요한 말을 없앨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쉼표 한 개라 해도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당신이 날기를 원한다면 쓸데없는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느라 노력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수록 말은 더 많아지는 법이다. 반면에 아는 것이 더 많을수록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법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능한 연사들은 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주체의 본질로 우회 없이 곧장 들어간다. 지혜의 원천은 간결함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 유일한 말은 나를 따르라 하였다.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과거의 내 옷장은 옷들로 꽉 차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그 옷들을 없애지 못했다. 어느 날 그 정신사나운 옷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리를 위한 규칙은 어떤 것이든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누군가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내 옷장은 비워졌고 내 집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옷장을 볼 때마다 눈이 복잡하지 않아 좋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결코 꿀벌이 되지 마라. 빈병을 창가에 놓고 바닥이 유리창과 수평을 이루게 하면 햇빛이 빈병 바닥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벌 한 마리를 병에 넣습니다. 벌은 똑똑한 곤충입니다. 연사는 똑똑한이란 단어에 힘을 준다. 벌은 불행하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빠른 규칙을 가지고 있죠. 벌은 병의 출구가 빛을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든가 그러나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그 벌은 계속해서 그 병의 밑바닥으로 향해 날기 때문에 결코 병을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조금 후엔 죽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한 마리를 병 속에 넣습니다. 파리는 우둔한 벌레죠. 파리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파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윙윙대며 주위를 날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결국 파리는 병을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결코 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벌을 피하세요. 언제나 파리가 되세요. 당신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래되고 무거운 철제 금고 속에 넣고 잠그는 것을 본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 맹꽁이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넣는다. 그러고는 어느 시점에서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그런 후에는 그 상자가 자신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갇혀있다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출구를 보여줘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가두게 된다. 학업을 마쳤다 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 삶에 열중하라.
당신의 나날들을 그냥 굴러가도록 두지 마라. 그 나날들에서 배우라.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를 질문하라. 그게 바로 당신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그도 파리로 살았다. 나는 피자 박스를 거지에게 주었다. 그게 내가 한 전부다. 그의 얼굴이 한순간 환해졌다. 입이 찢어지도록 웃는 그를 보고 있자니 타임머신이 나와 함께 그를 30년 전으로 데리고 가기라도 한 듯 그의 모습은 변했다. 그것은 마치 영화 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보는 것과 같은 빛이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내 전 존재를 관통했다.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게 좋았다. 그는 멀리 서서 지난번처럼 활짝 나에게 웃어주었다. 나는 바나나가 하나 있는 것을 생각했다. 고개를 끄덕여 오라고 하자 그는 서둘러 건너왔다. 바나나 하나를 주었다. 이제는 좀 친근해진 방식으로 그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동네 근처 신호등에 차를 세우게 되면 나는 그를 찾는다. 내가 먹을 것을 갖고 있을 때면 나는 그에게 준다. 거스름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준다. 그 사거리에 접근하면 그도 내 차를 알아보고 나를 찾는다. 그러나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지는 않고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스스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온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는 아름답다. 최근에 한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아마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될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통행료 계산소에서 만난 사람, 약국 계산원 같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배웠다. 웃어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 동의의 표시로 끄덕여 주는 것 등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은 내 전 존재가 재충전되는 듯한 마치 자전거 발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 당신이 뭔가를 주면 그것을 돌려받게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당신이 종이 조각에 뭔가를 그리면 똑같은 이미지가 종이 뒤쪽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주는 것이 좋아서 줘야지 당신이 무엇을 돌려받을 것인가를 계산해서 주는 것은 좋지 않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준다면 당신이 그리는 선물이라는 선행은 결코 선한 일이 되지 못한다. 어떤 것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돌려받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베풀매 공식이 파괴되고 만다. 당신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1970년 테네시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진실이 된 이야기다. 벤은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혼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었고 그 아이는 사생아로 낙이 찍혔다. 자비라고는 없는 사회였다. 벤이 3살이 될 때부터 사람들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고 벤은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른 아이들은 그와 놀아주지 않았고 다른 아이의 엄마들은
벤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듯 자기 아이들을 그와 놀지 못하게 했다. 벤이 나이가 들수록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겼다. 교회에서 그는 난처한 질문을 피하려고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다. 가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벤이 8살 때 교회에 새 목사가 부임해왔다. 그는 성격이 밝고 친절하고 세련되면서도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서 벤이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기 전에 목사가 벤 앞에 섰다. 그는 벤도 신자들도 깜짝 놀라도록 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벤에게 질문했다. 오늘 제대로 끝장을 내자, 벤. 아버지가 누구지? 좌중이 너무 조용해서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잠깐만. 목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네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하는 이유이다. 아들아, 너는 위대한 유산을 받은 것이다. 가서 위대한 일을 하거라. 이렇게 벤에게 말했다. 벤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처음의 사건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누구도 그에게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으로 벤은 실제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며 진실로 나아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 벤은 2번이나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일했다. 그는 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주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벤은 간단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사생아가 아니었다. 한순간에 그는 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그가 꿈꿔오던 바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면 충분한 일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일기 쓰기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경건하게 일기를 써왔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맹세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 나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점차 나는 나 자신을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름다운 일출에 관해 썼고 좋은 대화에 관해 쓰기 시작했다. 낙서도 하고 아무튼 무언가를 종이 위에 쓰기 시작했다.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는가? 만약 계속해서 테니스를 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듯 일기를 쓰는 일도 꼭 그와 같다. 일기 쓰는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니 천천히 나아지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이나마 더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이 내가 몰랐던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다. 기적의 노트는 나의 카메라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들을 스냅 사진 찍듯 기록했고 인화했다. 가장 기쁠 때는 내가 그 순간들을 앨범 속에 끼워 넣을 때였다. 하나씩, 하나씩, 하루의 마지막에 그것은 순수한 마법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기 시작했다. 감사한 일 20가지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20가지를 썼다. 이런 것들. 침대에서 일어나면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뜨거운 물로 샤워를 즐길 수 있는 것.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은 바뀌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바뀌었다.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사실 나는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다.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굉장히 바뀌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굉장해져 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수없이 많은 노트에다 글을 가득 채웠다.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끔 다시 꺼내 읽곤 한다. 두 번째 라운드를 즐기듯 그것을 읽는 것이다. 그것을 의식적인 기쁨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렇다. 배달원이 배를 누르고 나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프라이팬을 꺼내어 나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 그런 기쁨이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기회를 잡아라. 지식과 실천으로 무장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 옥수수 1개씩을 받았다. 첫 번째 남자는 그 옥수수를 먹고 배가 불렀다. 두 번째 남자는 옥수수 나랄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가 자랐다. 그에게는 열흘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생겼다. 세 번째 남자도 나랄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남자는 수확한 옥수수 중에 1개만 먹고 다른 9그루의 옥수수 떼에서 나오는 나랄들을 심어서 9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는 다시 수확한 것 중 1개만 먹고 다른 1개는 친구에게 주었다. 이 남자는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는 것 1개와 친구에게 준 1개의 옥수수를 빼고 남은 88개의 옥수수에서 나온 낫알을 심어서 그는 880그루의 옥수수대를 키웠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옥수수를 키웠다. 오늘 그는 마을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그를 위해 일한다. 결국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준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 더 나은 선택권이란 더 나은 결과를 뜻하며 더 나은 결과는 더 나은 삶을 뜻한다. 그러나 더 나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라. 좋은 말을 하라. 맨 먼저는 당신 자신에게,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진정 좋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은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기쁨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마음이 언제나 당신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돈은 에너지이다. 그것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돈은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들은 돈에 대한 황금률이다. 번 돈의 10%는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 10%는 결코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은행으로 바로 가서 입금하거나 선택한 투자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0이 아닌 90으로 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100을 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90으로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설사 200을 번다 해도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할 날이 없을 것이다.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다 쓰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쓴다. 돈 때문에 투덜대지 말라. 돈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라. 돈을 가지고 놀아라. 가족들과 모노폴리 게임을 하라. 아이들도 그 게임에 참여시켜라. 돈이란 선택이다. 아이들이란 무엇을 하건 간에 놀이를 하는 존재이다. 아이들은 웃으며 어떤 일도 그들에게 재미없는 게 없는 존재이다. 어떤 일이라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웃는 존재이다.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회 이상 웃는다고 한다. 어른들은 15회 정도 웃는다고 한다. 우리는 잘하는 것이지 늙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웃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생을 즐긴다. 아이들은 즐기는 것의 의미를 발견한다. 아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이들은 삶이라는 곳으로 소풍을 하러 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삶을 산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무리 무의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우리의 선택이다. 당신의 삶이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은 속일 수 없다.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당신이 발견한 세상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남겨라.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선택한다. 성공은 날마다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만나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든 약속 시각 5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그들은 타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기다리는 쪽을 선호한다. 그들은 전날 밤에 반드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핸드폰 배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들 가게에서는 절대로 동전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들은 첫째로는 자신을 존중하고 두 번째로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색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차를 멈추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5분 정도는 테이블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스스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도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적절히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한다. 그들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실천한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다. 그들은 고객이나 직원이 행복하면 자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그걸 말해준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그들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진다. 그들은 산만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한다. 그들은 당신의 하루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하루를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조차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영감도 행복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일, 취미, 심지어 건강도 그렇다. 행복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앉아서 행복이 문을 두드려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배달 소년이 도착할 때면 우리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 안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곳에 없는 사람들이다. 기쁨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두 다리로 걸을 때도, 찬물로 샤워하며 잠을 깰 때도,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빵에도, 시동이 걸리는 차에도, 햇빛 속에도, 그리고 힘든 하루를 끝낸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침대에도 있다. 행복은 무언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이 행복을 보기 위해, 즐기기 위해, 당신을 기쁘게 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끼는 안경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9.11 사태 때 뉴욕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에 갇혔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쓰지 않는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 남자들은 약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다정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인생은 사실 그런 게 전부이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떤 남자가 추도사에서 그것을 남김없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는 믿음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가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가 내게 전화를 했을 때란다. 나는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기억할 거야. 네가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이후로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친구여, 자 오늘 당장 가서 당신이 사랑해요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말해야 될 사랑해요를 말하라.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 말을 쓰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직사를 마치고 그 커플은 뭔가 속삭이듯 이야기했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이 나오자 그들은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 식당 주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몸을 아주 가까이 숙였다. 처음엔 나는 장소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나는 그들이 둘 다 말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분명치 않은 소리와 몸짓으로 대화했다. 얼굴 표정만 봐도 그들이 소통하는데 얼마만큼 힘들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식당 주인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진짜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말을 맞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도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도록 두 다리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머쥘 수 있도록 두 손이 있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닉 부이치치라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는 유튜브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연사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신은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당신은 팔다리 없는 나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화를 내든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든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나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의 숭고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내면에는 언제나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라. 무인도에 난파당한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지나간다.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소. 아니요. 신께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다른 배가 지나갔다.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소. 아니요. 신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는 똑같이 대답했다. 어느 날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무인도에 착륙했다. 착륙 조종사가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줄까요? 아니요. 신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요. 신은 나를 잊지 않을 겁니다. 얼마 뒤 남자는 천국의 문에 도착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나요?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불평했다. 내가 3번이나 구원자를 보냈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라. 당신의 하루는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 펜과 종이에 다음날 할 일을 정리하라. 일을 운에 맡기지 마라. 하루는 한 달로, 한 달이 모여 몇 년으로 바뀐다.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일찍, 정말 일찍 일어나라. 만약 당신의 두뇌가 당신에게 더 잘하고 한다면 그 말을 듣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당신의 두뇌와 협상하는 법을 배우라.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훌륭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라. 샤워를 즐겨라. 모든 걱정은 샤워실 밖에 남겨둬라. 멋지게 입어라. 거울 속에 당신을 보며 미소 지으라. 당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곳이 어디든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20분은 걷거나 뛰어라. 당신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다. 걷는 동안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주는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으라. 비록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줘라.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 주변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라. 아름다움은 어디에든 있다. 당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러 가라.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라. 그러나 당신이 일터에 있는 한 열심히 일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받은 돈의 10배를 생산하는 만큼 일하라. 그건 당신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적당한 시간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간식을 먹어라. 그건 쉬운 일이다. 물을 많이 마셔라. 깊게 호흡하라. 별로 우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배를 부풀려서 호흡하라. 지금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살펴보라. 실제로 그렇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다. 하루 중 15분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마련하라. 소셜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라. TV를 켜지 마라. 당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시간은 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책을 읽어라. 당신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영화를 보러 가든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을 초대하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글을 써라. 그게 당신에게 좋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킨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 적어라. 최소한 하루에 100가지 정도의 아름다움은 있다. 그것들을 적어라. 만약 적어놓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인사도 없이 떠난다. 내 멘토는 그 아름다움들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당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적이다. 그런 것을 적어라.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노트에 당신의 목표를 적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라. 다시 그 목표들을 보고 수정하라. 그것들이 당신 인생의 나침반이다. 당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의 첫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뒤에서부터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모든 선물입니다. 저자는 스테파노스 크레사키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테파노스 크세나키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다. 미디어 광고 업계에서 고수익이 보장된 경력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인 삶에 대한 사유를 위해서 업계를 떠났다. 그의 첫 책, 세상의 모든 선물은 출간되자마자 17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05주 동안 그리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접시에 고이 담겨져 내 앞에 차려지는 것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매분 단위로 내 삶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촌은 음식은 네 입속에 있는 동안만 너의 음식이다 라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음식을 잘 씹어야 하는가의 이유이죠. 일단 목으로 삼키면 그만입니다. 음식은 사라져버리죠. 인생이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만드는 최고의 요리를 맛보듯 진정으로 삶을 맛보는 법, 매 순간의 풍미를 맛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혀 그만 부러졌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지만 자신의 곡괭이를 부러뜨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것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연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처럼 나도 삶이라는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물은 보기 흉하게 포장이 되어 오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나 자신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실수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기적의 노트에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감사해야 될 일들의 목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는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말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삶은 변화있고 아름다움이 흘러넘쳤습니다. 나는 아름다움이란 단지 내가 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기억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은 후 나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직장에서, 기차 안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나는 썼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마법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을 위한 글쓰기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 이 굉장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책,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99가지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선물은 생명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미소가 깨우쳐 주는 것. 나는 늘 다른 차에게 길을 양보한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어느 날 아침 슈퍼마켓 앞을 지나다가 주차장을 나오려고 하는 작은 차를 보았다. 나는 그 차보다 앞에 있었는데 그 차 운전자는 내가 그녀를 먼저 지나가게 하려는 것을 아는데 1초에서 2초가량 걸렸던 것 같다. 그녀는 짧고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에 운전을 잘하는 60대 여인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 차 앞으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고속도로로 나가기 직전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보니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얼굴의 모든 특징, 아마도 그녀의 전부를 그 미소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는 지을 수 없을 듯한 그런 미소였다. 숙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강한 것이 되리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웠다. 반나절이 지난 이른 저녁 시간, 나는 오른쪽 길가에 채를 세우고 전화로 문자를 보내던 중이었다. 내 시야 한 구석으로 옆에 낮은 길에 있는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 차의 운전자가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에 이끌려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물론 그로서는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어린애 같은 웃음이 그의 얼굴은 물론이고 내 얼굴까지 환하게 빛나게 했다. 그는 심지어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나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보냈다. 감사의 뜻으로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그것은 두 번의 미소가 깨우쳐준 바로 그 두 미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너무 커서 효용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미소가 깨우쳐주는 일이었다. 진실은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작은 기쁨을 맛보네. 진정 그러하네. 마치 해변의 조개 껍질을 찾는 것처럼. 몸을 구부려 조개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든다.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어느 깊은 곳에 내 비밀의 상자가 있다. 해가 거듭되면서 나는 그것들을 꽤 많이 모았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졌다. 만약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하는 것을 해야 한다. 로빈 샤라마라는 캐나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는 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곤히 자고 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그때가 나의 에너지 레벨이 가장 절정에 달해 있을 때라고 한다. 무언가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라. 당신의 꿈,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이 하는 아침 운동과 함께 당신의 인생과 함께 일어나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듯 하루하루를 계획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당신이 침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나눔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법 같은 것이죠. 무엇을 나누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자동차든 한 권의 책이든 나누는 기쁨은 같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외투 2벌이 있는 사람은 외투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대목이다. 외투를 나누어 주려면 당신이 외투 2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투가 2벌은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려면 당신 자동차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겠다고 나섰다가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배터리 둘 다 죽어버린다. 삶의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명한 수량이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까지 155파운드까지 감량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매주 가족 소풍을 하러 갈 것이다. 나는 5년 이내에 연봉 10만 달러를 벌 것이다. 매년 4월에 건강검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몇십 년 전의 일이다. 하버드 대학생 중 몇 명이 그들 삶의 목표를 세웠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석 학생들의 3%만 삶의 목표를 세웠고 나머지 97%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가 있은 지 30년 후
연구자들은 당시 연구에 협조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냈다. 삶의 목표를 세웠던 3%의 학생들의 경제적인 성취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모든 학생의 성취를 합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실현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당신 삶의 목표는 당신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만약 당신의 삶을 우연에 맡겨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목적 없이 굴러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좌표를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승자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컸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고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좌표를 설정했고 그런 다음 일을 시작했다. 물은 보통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냥 흘러서 그 길을 따라간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의 뉴런이 또 다른 뉴런과 연계되어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만든다. 개개의 신경세포들은 수많은 뉴런들과 연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같은 종류의 뉴런끼리 계속해서 연계되는데 이를 일상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같은 과정과 습관으로 일을 한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생각을 사고한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위치에서 사랑을 하고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간다. 그건 다람쥐가 돌리는 쳇바퀴이고 단조로운 운동을 반복하는 쳇바퀴이지 삶이 아니다.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말하자면 물이 만드는 홈과 같다. 물이 그 홈을 시멘트처럼 굳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자유롭게 달려야 하고 창조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물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상의 사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아침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조깅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오디오북 한 권을 끝낼 수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오디오북을 듣는 대신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오디오북을 듣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쨌든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다.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기분, 마음가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조깅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부족한 게 낫다. 무언가를 쓸 때마다 나는 불필요한 말을 없앨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쉼표 한 개라 해도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당신이 날기를 원한다면 쓸데없는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느라 노력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수록 말은 더 많아지는 법이다. 반면에 아는 것이 더 많을수록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법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능한 연사들은 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주체의 본질로 우회 없이 곧장 들어간다. 지혜의 원천은 간결함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 유일한 말은 나를 따르라 하였다.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과거의 내 옷장은 옷들로 꽉 차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그 옷들을 없애지 못했다.
어느 날 그 정신사나운 옷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리를 위한 규칙은 어떤 것이든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누군가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내 옷장은 비워졌고 내 집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옷장을 볼 때마다 눈이 복잡하지 않아 좋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결코 꿀벌이 되지 마라. 빈 병을 창가에 놓고 바닥이 유리창과 수평을 이루게 하면 햇빛이 빈 병 바닥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벌 한 마리를 병에 넣습니다. 벌은 똑똑한 곤충입니다. 연사는 똑똑한이란 단어에 힘을 준다. 벌은 불행하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빠른 규칙을 가지고 있죠. 벌은 병의 출구가 빛을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든가 그러나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그 벌은 계속해서 그 병의 밑바닥으로 향해 날기 때문에 결코 병을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조금 후엔 죽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한 마리를 병 속에 넣습니다. 파리는 우둔한 벌레죠. 파리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파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윙윙대며 주위를 날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결국 파리는 병을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결코 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벌을 피하세요. 언제나 파리가 되세요. 당신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래되고 무거운 철제 금고 속에 넣고 잠그는 것을 본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 맹꽁이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넣는다. 그러고는 어느 시점에서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그런 후에는 그 상자가 자신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갇혀있다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출구를 보여줘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가두게 된다. 학업을 마쳤다 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 삶에 열중하라. 당신의 나날들을 그냥 굴러가도록 두지 마라. 그 나날들에서 배우라.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를 질문하라. 그게 바로 당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그도 파리로 살았다. 나는 피자 박스를 거지에게 주었다. 그게 내가 한 전부다. 그의 얼굴이 한순간 환해졌다. 입이 찢어지도록 웃는 그를 보고 있자니 타임머신이 나와 함께 그를 30년 전으로 데리고 가기라도 한 듯 그의 모습은 변했다. 그것은 마치 영화 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보는 것과 같은 빛이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내 전 존재를 관통했다.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게 좋았다. 그는 멀리 서서 지난번처럼 활짝 나에게 웃어주었다. 나는 바나나가 하나 있는 것을 생각했다. 고개를 끄덕여 오라고 하자 그는 서둘러 건너왔다. 바나나 하나를 주었다. 이제는 좀 친근해진 방식으로 그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동네 근처 신호등에 차를 세우게 되면 나는 그를 찾는다. 내가 먹을 것을 갖고 있을 때면 나는 그에게 준다. 거스름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준다. 그 사거리에 접근하면 그도 내 차를 알아보고 나를 찾는다. 그러나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지는 않고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스스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온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는 아름답다. 최근에 한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아마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될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통행료 계산소에서 만난 사람, 약국 계산원 같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배웠다. 웃어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 동의 표시로 끄떡여 주는 것 등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은 내 전 존재가 재충전되는 듯한 마치 자전거 발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 당신이 뭔가를 주면 그것을 돌려받게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당신이 종이 조각에 뭔가를 그리면 똑같은 이미지가 종이 뒤쪽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주는 것이 좋아서 줘야지 당신이 무엇을 돌려받을 것인가를 계산해서 주는 것은 좋지 않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준다면 당신이 그리는 선물이라는 선행은 결코 선한 일이 되지 못한다. 어떤 것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돌려받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베풀매 공식이 파괴되고 만다. 당신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1970년 테네시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진실이 된 이야기다. 벤은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혼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었고 그 아이는 사생아로 낙이 찍혔다. 자비라고는 없는 사회였다. 벤이 3살이 될 때부터 사람들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고 벤은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른 아이들은 그와 놀아주지 않았고 다른 아이의 엄마들은 벤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듯 자기 아이들을 그와 놀지 못하게 했다. 벤이 나이가 들수록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겼다. 교회에서 그는 난처한 질문을 피하려고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다. 가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벤이 8살 때 교회에 새 목사가 부임해왔다. 그는 성격이 밝고 친절하고 세련되면서도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서 벤이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기 전에 목사가 벤 앞에 섰다. 그는 벤도 신자들도 깜짝 놀라도록 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벤에게 질문했다. 오늘 제대로 끝장을 내자, 벤. 아버지가 누구지? 좌중이 너무 조용해서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잠깐만. 목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네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하는 이유이다. 아들아, 너는 위대한 유산을 받은 것이다. 가서 위대한 일을 하거라. 이렇게 벤에게 말했다. 벤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처음의 사건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누구도 그에게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으로 벤은 실제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며 진실로 나아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 벤은 2번이나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일했다. 그는 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주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벤은 간단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사생아가 아니었다. 한순간에 그는 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그가 꿈꿔오던 바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면 충분한 일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일기 쓰기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경건하게 일기를 써왔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맹세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 나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점차 나는 나 자신을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름다운 일출에 관해 썼고 좋은 대화에 관해 쓰기 시작했다. 낙서도 하고 아무튼 무언가를 종이 위에 쓰기 시작했다.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는가? 만약 계속해서 테니스를 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듯 일기를 쓰는 일도 꼭 그와 같다. 일기 쓰는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니 천천히 나아지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이나마 더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이 내가 몰랐던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다. 기적의 노트는 나의 카메라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들을 스냅 사진 찍듯 기록했고 인화했다. 가장 기쁠 때는 내가 그 순간들을 앨범 속에 끼워 넣을 때였다. 하나씩, 하나씩, 하루의 마지막에 그것은 순수한 마법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기 시작했다. 감사한 일 20가지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20가지를 썼다. 이런 것들. 침대에서 일어나면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주는 것. 뜨거운 물로 샤워를 즐길 수 있는 것.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은 바뀌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바뀌었다.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사실 나는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다.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굉장히 바뀌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굉장해져 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수없이 많은 노트에다 글을 가득 채웠다.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끔 다시 꺼내 읽곤 한다. 2번째 라운드를 즐기듯 그것을 읽는 것이다. 그것을 의식적인 기쁨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렇다. 배달원이 배를 누르고 나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프라이팬을 꺼내어 나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 그런 기쁨이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기회를 잡아라. 지식과 실천으로 무장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각자 옥수수 1개씩을 받았다. 첫 번째 남자는 그 옥수수를 먹고 배가 불렀다. 2번째 남자는
옥수수 나랄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가 자랐다. 그에게는 열흘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생겼다. 세 번째 남자도 나랄들을 심어서 1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남자는 수확한 옥수수 중에 한 개만 먹고 다른 9그루의 옥수수 숫대에서 나오는 나랄들을 심어서 90그루의 옥수수대가 자랐다. 그는 다시 수확한 것 중 한 개만 먹고 다른 한 개는 친구에게 주었다. 이 남자는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는 것 한 개와 친구에게 준 한 개의 옥수수를 빼고 남은 88개의 옥수수에서 나온 낫알을 심어서 그는 880그루의 옥수수대를 키웠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옥수수를 키웠다. 오늘 그는 마을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그를 위해 일한다. 결국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준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 더 나은 선택권이란 더 나은 결과를 뜻하며 더 나은 결과는 더 나은 삶을 뜻한다. 그러나 더 나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라. 좋은 말을 하라. 맨 먼저는 당신 자신에게,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진정 좋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은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기쁨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마음이 언제나 당신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돈은 에너지이다. 그것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돈은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들은 돈에 대한 황금률이다. 번 돈의 10%는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 10%는 결코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은행으로 바로 가서 입금하거나 선택한 투자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0이 아닌 90으로 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100을 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90으로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설사 200을 번다 해도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할 날이 없을 것이다.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다 쓰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쓴다. 돈 때문에 투덜대지 말라. 돈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라. 돈을 가지고 놀아라. 가족들과 모노폴리 게임을 하라. 아이들도 그 게임에 참여시켜라. 돈이란 선택이다. 아이들이란 무엇을 하건 간에 놀이를 하는 존재이다. 아이들은 웃으며 어떤 일도 그들에게 재미없는 게 없는 존재이다. 어떤 일이라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웃는 존재이다.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회 이상 웃는다고 한다. 어른들은 15회 정도 웃는다고 한다. 우리는 잘하는 것이지 늙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웃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생을 즐긴다. 아이들은 즐기는 것의 의미를 발견한다. 아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이들은 삶이라는 곳으로 소풍을 하러 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삶을 산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무리 무의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우리의 선택이다. 당신의 삶이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은 속일 수 없다.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당신이 발견한 세상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남겨라.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선택한다. 성공은 날마다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만나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든 약속 시각 5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그들은 타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기다리는 쪽을 선호한다. 그들은 전날 밤에 반드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핸드폰 배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들 가게에서는 절대로 동전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들은 첫째로는 자신을 존중하고 두 번째로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색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차를 멈추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5분 정도는 테이블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스스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도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적절히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한다. 그들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실천한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다. 그들은 고객이나 직원이 행복하면 자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그걸 말해준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그들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진다. 그들은 산만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한다. 그들은 당신의 하루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하루를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조차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영감도 행복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일, 취미, 심지어 건강도 그렇다. 행복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앉아서 행복이 문을 두드려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배달 소년이 도착할 때면 우리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 안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곳에 없는 사람들이다. 기쁨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두 다리로 걸을 때도, 찬물로 샤워하며 잠을 깰 때도,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빵에도, 시동이 걸리는 차에도, 햇빛 속에도, 그리고 힘든 하루를 끝낸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침대에도 있다. 행복은 무언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이 행복을 보기 위해, 즐기기 위해, 당신을 기쁘게 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끼는 안경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9.11 사태 때 뉴욕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에 갇혔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쓰지 않는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 남자들은 약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다정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인생은 사실 그런 게 전부이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떤 남자가 추도사에서 그것을 남김없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는 믿음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가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가 내게 전화를 했을 때란다. 나는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기억할 거야. 네가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이후로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친구여, 자 오늘 당장 가서 당신이 사랑해요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말해야 될 사랑해요를 말하라.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 말을 쓰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직사를 마치고 그 커플은 뭔가 속삭이듯 이야기했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이 나오자 그들은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 식당 주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몸을 아주 가까이 숙였다. 처음엔 나는 장소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나는 그들이 둘 다 말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분명치 않은 소리와 몸짓으로 대화했다. 얼굴 표정만 봐도 그들이 소통하는데 얼마만큼 힘들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식당 주인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진짜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말을 맞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도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도록 두 다리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머쥘 수 있도록 두 손이 있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닉 부이치치라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는 유튜브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연사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신은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당신은 팔다리 없는 나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화를 내든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든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나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의 숭고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내면에는 언제나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라. 무인도에 난파당한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지나간다.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소. 아니요. 신께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다른 배가 지나갔다. 우리가 당신을 구해주겠소. 아니요. 신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는 똑같이 대답했다. 어느 날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무인도에 착륙했다. 착륙 조종사가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줄까요? 아니요. 신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요. 신은 나를 잊지 않을 겁니다. 얼마 뒤 남자는 천국의 문에 도착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나요?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불평했다. 내가 3번이나 구원자를 보냈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라. 당신의 하루는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 펜과 종이에 다음날 할 일을 정리하라. 일을 운에 맡기지 마라. 하루는 한 달로, 한 달이 모여 몇 년으로 바뀐다.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일찍, 정말 일찍 일어나라. 만약 당신의 두뇌가 당신에게 더 잘하고 한다면 그 말을 듣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당신의 두뇌와 협상하는 법을 배우라.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훌륭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라. 샤워를 즐겨라. 모든 걱정은 샤워실 밖에 남겨둬라. 멋지게 입어라. 거울 속에 당신을 보며 미소 지으라. 당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곳이 어디든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20분은 걷거나 뛰어라. 당신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다. 걷는 동안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주는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으라. 비록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줘라.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 주변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라. 아름다움은 어디에든 있다. 당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러 가라.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라. 그러나 당신이 일터에 있는 한 열심히 일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받은 돈의 10배를 생산하는 만큼 일하라. 그건 당신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적당한 시간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간식을 먹어라. 그건 쉬운 일이다. 물을 많이 마셔라. 깊게 호흡하라. 별로 우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배를 부풀려서 호흡하라. 지금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살펴보라. 실제로 그렇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다. 하루 중 15분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마련하라. 소셜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라. TV를 켜지 마라. 당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시간은 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책을 읽어라. 당신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영화를 보러 가든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을 초대하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글을 써라. 그게 당신에게 좋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킨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 적어라. 최소한 하루에 100가지 정도의 아름다움은 있다. 그것들을 적어라. 만약 적어놓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인사도 없이 떠난다. 내 멘토는 그 아름다움들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당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적이다. 그런 것을 적어라.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노트에 당신의 목표를 적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라. 다시 그 목표들을 보고 수정하라. 그것들이 당신 인생의 나침반이다. 당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의 첫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뒤에서부터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